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입니다. 멀스트리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주식시장의 가장 빅 이슈라고 할 수 있는 IPO, 기업 공개, 상장 짚어볼 예정인데요. 짚어보기 전에 지금 앞으로는 이 멀스트리트 하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 좀 짚어보고 현재 주목해야 될 점들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차분한 증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제 증시 각도기로 많이 알려지신 곽상준 팀장님하고 방송도 많이 하십니다.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이런 수식어도 갖고 계시던데요. 신한금융투자 안지원 팀장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지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장 상황 좀 볼까요?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한 0.7% 상승하면서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중 연고점도 찍었던데요, 그죠? 네,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악재는 없는데 실적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됐고 여러 가지 좀 경제 정상화가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지금 며칠째 잘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어저께 코로나 확진자가 1,61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 오늘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수치가 1,600명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악재로 인식은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우선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좀 안전하다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된 영향이 있고요. 특히 30세 이상 예비군, 저도 이제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요. 네. 이 감염 예방 효과가 93%나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은 확진자의 99.7%는 이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왔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퍼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드리자면은 변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만 명대로 굉장히 빠르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망자 수는 최근에 다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려를 낮춰서 시장의 하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늘지만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중증 환자 비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를 조금은 덜게 하는 그런 요인인데 그렇다면 좀 종목별로 보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은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종목별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흐름만 보자면요. 네. 이틀 연속 1,600명대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고요. 대한항공, 한진칼은 소폭 상승세, 티웨이항공도 소폭 상승하고요.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이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한항공 같은 대형 화물선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객 운송은 줄었지만 화물 운송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타격을 잘 방어하고 있는 반면에 저가 항공사라고 불리는 이 LCC,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런 업체들은 이제 여객 수요 감소의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국채선이 곧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가 기존에 6월 30일에 사이판 정부하고 체결했던 트래블 버블 요거에 대해서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어저께도 알려졌다시피 정부에서는 기존의 트러블 버블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졌고요.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제주항공은 24일부터, 티웨이항공은 29일부터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이판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괌하고 트래블 버블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저가항공사들 그 동남아 노선 다시 여는 것도 예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오늘 이제 한국통일 금융통화위원회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연내 올린다, 연내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다시 가파라지면서 그런 전망이 조금 꺾였는데 예상대로 동결했어요. 네, 일단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준금리는 일단 0.5% 기존대로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 어느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결과였고요. 이번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소수 의견 이게 얼마나 나올지가 사실 화두였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좀 급증하고 있어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을 연내 좀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뭐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금리 인상이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보고 있는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네. 한 8월까지는 현재 기준금리 0.5%가 좀 유지가 되다가 10월과 내년 초에 각각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지금으로선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차례. 그럼 이제 연내 늦지 않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에 좀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금통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어차피 이번 달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전망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도 동결했고 뭐 연내 금리를 인상을 한 차례는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이제 그런 구두의 말씀을 계속 이제 이주열 총재부터 하시는 이유가 어찌됐든 좀 대비를 해라, 정상화에 대비를 하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주는 건데, 내년 초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올리게 된다면 어떤 업종이 또는 수혜 또는 어려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 제일 유력한 건 은행, 증권, 보험업종의 수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은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시중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배당 수익률 예상치가 한 5%에서 많게는 6%대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0.5%인 상황에서 이 5, 6%의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매력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 매력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도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금융업체들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금융업종 말씀하셨는데 은행주들이 지금 실적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은행 실적은 잘 나오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봐 미리 손실을 잡아놓는 건데요. 이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손율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아가지고 이 대손 충당금 비용이 좀 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올해 실적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실적 부분도 괜찮고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괜찮고 또 이제 배당 수익률을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간밤 미국 시장도 잠깐 짚어볼게요. 파월 의장이 어떤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예, 파월 의장 발언은 뭐 잠깐 요약만 해드리자면 이제 물가는 생산 병목 현상과 공급 제약으로 일부 상품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역전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조금 풀어드리자면 생산 병목 현상과 공급 제약,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신차를 제작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로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CPI 그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고차 가격 상승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본다면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절할 것이다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용 회복도 아직은 멀었다는 점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고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문구를 쭉 봤더니 어떤 물가의 상승이 지난해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데서 오는 그런 그야말로 안 맞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굉장히 수요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이 또 재개되면서 또 수요도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겹치면서 결국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그 물가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게 하는 이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환영했는데 미국 시장은 그냥 그랬어요? 네, 실제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그 발언이 나오고 바로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한 1.34%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주택 시장도 저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주요하게 보는, 고용과 함께 주요하게 보는 요소인데, 지금 주택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역시 어떤 인플레의 하나의 징후는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 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최근 주택시장 급등 요인도 예전에 목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도 있었고요. 파월 의장이 보다시피 이제 최근에 뭐 주택지수를 포함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의 대부분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제 또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유럽에서 나온 EU에서 나온 이 탄소 국경세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위주의 또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어젯밤에 EU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년에는 55%까지 줄이기 위한 이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 계획안에 담긴 내용은 탄소 국경세에 물론 포함이 됐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확대, 그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에 32%였는데 이걸 40%까지 상향을 시켰고요. 현재 EU는 한 20%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60k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겠고 수소차 충전소는 150km 간격으로 설치하겠다 등의 여러 정책안이 담겼는데요. 가장 사실 주목을 받았던 거는 탄소 국경세였습니다. 탄소 국경세란 이제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가 EU한테 수출을 할 때 탄소를 얼만큼 배출하는지 그 배출량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범 적용을 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철강, 화학, 기계업종인데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철강사들 주가도 보면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내 철강 산업을 보면 EU와 전기록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비슷해서 사실 구매해야 되는 탄소 배출권 양은 크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네, 현재 조강 수출 가격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거든요. 중국이 현재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오히려 역전이 돼서 중국이 한국의 철강 가격보다 더 비싸질 이런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가격이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지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만일에 이 탄소 국경세 때문에 희석이 된다면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것은 아니다. 물론 뭐 우리 업체들도 이제 굉장히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되겠지만은 서서히 맞습니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사실 경쟁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우리나라 업체한테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일매일 장 보실 텐데 오늘 뭐 지금 오전은 괜찮고 당분간 뭐 7월, 8월 굉장히 좀 일부 대형주들은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소형주 위주로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장 전망을 좀 뭐 해주신다면요? 일단 거시 변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거시 변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상승의 영향도 크게 안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주가의 중요한 요인은 실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EPS라고 불리는 주당 순위 기대치가 계속 상향이 되면서 PER이라고 불리죠. 이 주가 수익 배수는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ER이 거의 한 11배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네. 결국은 실적 부분, 그다음에 유동성 부분, 그리고 금리 같은 이제 대외 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 뭐 상당 기간은 주시장에서 큰 악재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안지원 팀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 총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우리 조만간 또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멀스트리트 라이브 시작하고 이제 뭐 장 움직임도 좀 듣고 싶다 이런 청취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앞으로는 안지원 팀장님을 비롯해서 시장 그날 상황을 좀 분석하고 간밤 그 국제 금융시장도 짚어보는 이런 현장에서 연결하는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IPO입니다.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그러니까 기업 공개죠. 우리 상장이라고들 이제 많이 하는데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 주식 내놓을 테니 그리고 정보 공개할 테니 주식 투자자들한테 사라.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는 거죠. 뭐 IPO의 뭐 장점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IPO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절차를 거쳤다는 것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IPO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 작년부터 이제 대규모 대형 업체들이 이제 나서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조인직 이사님 그 미래에셋에서 IPO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조인직 이사님 모시고 IPO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하위대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하비네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럼 이사님도 칠기세요? 생각보다 얼굴이 잘생기게 나오네. 이게 조명이 약간 이렇게 나갑니다. 자, 쌀로. 차트. 네, 멀스트리트 오늘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IPO 상장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그 동학개미 운동으로 정말 주식 투자 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배경에 하나는 또 이 활발한 IPO였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뭐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4만 개를 넘었다는데요. 뭐 이제 하반기도 또 IPO가 대규모로 예정돼 있어서 추가로 또 계좌를 트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시장에서 IPO 전문가 모셨습니다. IPO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미래에셋대우의 조인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증권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시청자들에게 멀스트리트 시청자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좀 훌륭한 경제방송 좀 출연하게 섭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쪽입니다. 저희 이제 네. IPO라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계시지만 기자님께서 이제 취재를 하셔서 네. 퍼스트핸드로 이제 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문사 같은 발행인도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무슨 뭐 손석희 시선집중 네. 그러면 이제 손석희 사장님은 가지고 온 1차 재료를 가지고 그냥 본인 유통을 또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유통을 하는 쪽이 리서치, 세일즈 뭐 이런 쪽이라 그러면 저희는 그 펀더멘털하게 이제 발행을 하는 쪽인데 발행을 하면서도 이제 사실 시장을 좀 계속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발행하는 구간만큼은 또 저희가 가장 또 증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업무가 다르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시장이랑 항상 소통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발행사랑 많이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저희의 논리로 이제 해서 금감원의 심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약간은 발행사 쪽에 좀 경도된 그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그 정도.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뭐 구조는 아무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실제로 미래에셋대우 자체가 IPO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NH하고 한투하고 이제 빅3라고 보통 이제 일컫는데 이사님이 계신 IPO 본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이제 우리 뭐 자꾸 제가 별다른 게 이제 비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서울 SBS에서 이제 뭐 보도본부라는 네. 보도본부 예능국 뭐 이렇게 교양국 뭐 시사 이렇게 네. 있을 거고요. 저희도 이제 큰 축에서 뭐 WM 그러면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리테일이라는 꼭지가 있을 거고 뭐 네. IB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네. IPO가 어떻게 보면 이제 IB의 꽃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 논리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KMS 하듯이 여기도 이제 미래에셋, 뭐 한국투자증권, 뭐 NH투자증권 네. 이렇게 이제 빅3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뭐 IPO 본부에만 한 50명 정도 네.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네. 증권 발행에 대한 모든 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수가 있고 1년에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최근 4년 동안 100개 정도씩 계속 상장을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연간. 예, 연간. 네. 그중에 그러니까 1,500개가 지금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아주 룰 오브 썸으로 보면 1년에 100개가 신규 상장 들어오고 한 30개는 상장 폐지가 돼요. 뭔가 네. 좀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100개가 신규 상장하면 20개 이상 20개 정도는 저희 당사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대표 주관사 자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IPO 시장에서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IPO 시장 이렇게 보면 대표 주관사 이고 공동 주관사 있는데요. 네네. 뭐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사라고 하는 것까지는 발행사의 실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 아파트를 만약에 사러 가면 네. 부동산 복덕방 아주머니들이 엄청 이 집 정말 좋다고 네, 이제 그러죠. 하면은 저희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좋으면 사장님이 직접 사시죠. 사시지 네. 사시고. 근데 정말 드물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샀다고. 그래서 조금 붙여가지고 파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의 신용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일단 사요. 저희가
그걸 이제 언더라이팅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실사를 거쳐서 이 회사가 아무 지장이 없으면 오케이 사인 나면 인수 비율을 정해서 하는데 그 업무 주관이라 그럽니다. 이제 네. 그런 실사를 총 책임지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대표 주관이고 그 밑에 역할이 공동 주관이고 네. 대신에 이제 인수단이라고는 있는데 그냥 그거는 증권 인수만 하지 실사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좀 덜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주관이나 공동 주관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약간 역할 차이를 가지고 나눈다. 밸류에이션하고 공모구조 공모 짜고 가지고. 그다음 발행사랑 뭔가 이제 또 밀당을 또 해야 네, 되고 뭐 이런 네. 게 있죠. 그 뭐 IPO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이 아는 개념이고 뭐 그야말로 이제 전 국민 뭐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 이후에 1,400에서 3,000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IPO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 따상이란 말이 일반화돼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IPO라는 개념을 지금 뭐 비유가 너무 찰떡이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신데 IPO라는 개념을 알고는 있으나 도대체 이게 왜 이 금융시장에서 필요하고 기업의 생태계에서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요. 정말 좋은 네.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제 IPO가 뭐냐 물어보시면 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다. 그럼 이제 그때 조금 창피하니까 그냥 끄덕거리고 넘어가신 그렇죠. 사실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죠. 네.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의미는 다른데 네. 결국 상장이라는 게 윗상자에다 시장장자니까 네. 시장에다가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고 뭔가 이렇게 제야에서 막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유튜브 이런 좋은 방송 하고 있지만 네. 이건 어떤 제2의 시장이라고 그럴 수 있고 사실 공중파에서 또 뭐 방송을 한다 그러면 좀 그 자체가 좀 크레딧이 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장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일종의 공인한 시장에다가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주주 한 명 한 명이 전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손해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3호랑 다른 건 뭐냐면 3호는 뜻이 맞는 50인 이하의 사람들이 짬짬이로 해가지고 손해도 내가 질 테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라 그러면 공모라는 거는 일종의 좀 요즘 이게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자본시장 금융위 자본시장과 공무원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완전 정치행위가 됐다. 저희가 예전에 한 5, 6년이 좀 더 됐구나. 뭐 삼성생명 제일모직 같은 거 IPO 할 때도 개인 투자자분이 한 50만 명이 뭐 들어왔네 어쩌네 그래갖고 야 진짜 여의도에 계좌 계신 분들은 다 들어왔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SK IET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거 이제 해보니까 뭐 진짜 300만 명 막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10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전 국민 이벤트가 되니까 예전보다 더 감독원도 많이 그러니까 그 공모라는 것 때문에 좀 이제 말이 좀 새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디스클레이머라 그래서 엄청 한 20가지 네가 투자를 하면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적어놔요. 네. 알아서 책임지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 뭐 가보시면은 잘 아시지만은 음주나 이제 교통법규 네. 잘 안 잡지만 한 번 네. 걸리면 완전히 막 세게, 가서 예. 징역도 막 20년씩 살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다 자율적으로 하게 해놓고 법적인 리스크만 공개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투자해라 뭐 이런 네. 거라 그러면 한국은 상당히 이제 이런 공모 단계에서부터 관이 많이 개입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더 한국식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경작 투자자분들도 관에서 많이 개입해 주시는 거를 좋아하는 약간 이중적인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에 맞는 투자 방법이에요. 공모주라는 게. 예. 관의 개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의 뭐 안정적인 또는 신뢰도를 높이는 걸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약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공모가 얘기할 때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뭐 공모 열풍 왜냐? 뭐 너무 답이 뻔하죠. 돈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이 왜 이렇게 역대급일까요? 네, 진짜 네. 정말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이것도 시황 산업이어가지고 네. 예전에 IPO가 그 전까지는 이제 또 채권의 시대라 그래서 저희 네. 증권사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돈을 어디서 버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네. 한 10년 조금 넘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는 채권의 시대였고 안정적인 채권의 시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대체 투자의 시대라 그래서 네. 뭐 글로벌 부동산 이런 거를 이제 엄청 많이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이제 되면서 엄청 역대급으로 됐죠. 저희가 네. 이제 예전에 그 삼성생명 공모할 때 2010년인가 그때가 네. 아마 전체 공모 사이즈가 그거 하나가 한 4조 정도 공모를 했었고 네. 10조 공모를 했을 때 와 정말 뭐 최고였다. 이게 이제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건 97년도부터 이런 수혜측 제도가 도입돼서 네. 자본시장 역사가 이제 한 25년 됐는데
그때 최고였고 그다음에 이제 쭉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2조, 3조 공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이라는 게 100개를 하지만 주로 이제 100억, 200억, 300억 공모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올해 이렇게 엄청나서 7월, 8월에 이제 뭐 1조 넘는 것만 공모 사이즈가 네, 1조 넘는 것만 7개, 8개라는데 작년에 그 유가 10개 뭐 예를 들면 코스닥 100개 해가지고 110개 중에 공모 사이즈 1000억 넘은 딜이 몇 개였을 것 같으세요? 이제 혹시? 1000억. 예. 뭐 작년 그러니까 예, 우리 작년 그 2020년. 예. 하이브부터 해가지고 쭉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뭐 바이오 사이언스는 올해 딜이었고요. 그래서 바이오 팜까지 그러니까 바이오팜. 예. 뭐 IT 뭐 몇 개나 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5개, 5개. 1000억 네. 넘는 게. 네. 그나마도 이제 1000억 턱걸이 된 게 한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에 꼽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 뭐 빅히트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지만 네, 네. 뭐 SK 바이오팜 뭐 카카오 게임즈 예. 끝.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양극화가 돼 있었고 그런 시장이 이제는 그래서 작년에 뭐 리츠나 이런 좀 저희가 봤을 때 약간 애매한 공모 거 빼면 기업에 사실은 신주가 꽂히고 구주가 나가는 이제 네. 공모 시장은 3, 4조 딜이었는데 네. 올해 뭐 진짜 그 저희끼리 예전 재수 없으면 40조 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뭐 25조는 뭐 나타났다 해서 97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뭐 단군 이래 최초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제일 컸던 게 제일 모직이었나요? 30조? 아, 그 저기 이제 그 공모 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로는. 제일 큰 거는 네. 예전에 이제 그 삼성생명 네. 그 저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이제 원래 크랩톤이 네. 그걸 능가할 뻔했다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조금 낮춰서 거의 이제 크래프톤도 역대 원투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랩톤 이제 하반기 거로 이제 짚어보고 그 전에 약간 그런 계속된 그 따상 뭐 역대급 요거에서 약간 주춤하게 된 게 SK IT가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그 기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이제 계속해서 대형 IPO가 이어져 온 그런 뭐 피로감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IT는 왜 그렇게 따상은커녕 하락을 했었다고 보십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 따상이라는 게 뭐냐 네네. 이게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네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SK IT 오늘 주가 얼마인지 한 번만 제가 볼게요. 이게 보시죠. 지금 얼마지? 이게 10만 5천 원에 제 네. 기억에 이제 공모가가 했었는데. 자, IT 근데 지금 한번.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0만 6천 원. 그렇죠. 자, 예. 이제 보시면 네. 그러니까 공모를 10만 원에 했는데 이미 지금 2배가 그렇죠. 돼 있어요. 네. 이제 이 딜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고위험 투자자들하고 이건 여전히 이 에쿼티 딜이라는 건 그냥 고위험 투자자 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이제 어보이드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테이크를 하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준수한 딜이고 사실 저희 뱅커들 입장에서는 따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네. 왜냐하면 따상이라는 게 10,000원짜리가 시초가가 갑자기 2만 원이 돼갖고 당일날 거기서 26,000원까지 상한가를 끝난다고 하면 그 전에 저희가 세워놓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거는 사실 시장이랑 괴리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네. 저희나 발행사나 뭐 관계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잔잔하게 우상향하는 주식이 제일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사실은 따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좀 사실은 약간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희망 섞인 걸 만들어낸 그렇죠. 거를 이제 뭐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라고는 한번 들여보고 싶은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모가에서 그 현재 주식이 어떻게 지금 돌아왔는가 뭐 한동안은 지지부진할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만 원 넘은 것을 보면 그때 그 밸류에이션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뭐 심지어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쌌던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따상이란 단어가 어떤 그 IPO 흥행, IPO 성공이란 표현은 조금 좀 배제하고 흥행의 어떤 하나의 그 지표처럼 여겨졌는데 그 보통 이런 IPO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 후에 뭐 주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역시 예리한 질문 잠깐 물을 또 물 드시죠. 근데 저희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불안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질문의 포인트를 살짝 까먹긴 했지만 네.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드리자고 네. 하면은
어차피 지금 이 분위기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예를 들면 2,2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2,200조, 2,300조 이렇게 되는데 2,200조. 네. 1년에 이제 들어오는 새로운 그 아까 제 100개, 100여 개 해갖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220조, 230조 얘기를 하고 네. 그냥 새로 신주랑 구주 매출해서 공모되는 자금만 아까 40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2,200조인데 220조 기업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서 가야 되잖아요. 돈이 네.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유동성이 없는 한은.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받쳐주니까 될 것 같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년 한 3, 4, 5월까지는 이제 대선도 있고 네. 어차피 지금 긴축하기는 어렵고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미국인들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는데 뭐 연준 그렇죠. 예 그런 데서도 파월 의장을 예, 매일매일 뭐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예, 하고. 네. 뭐 이재명, 이낙연님은 몰라도 제닛 옐런은 다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 예상이 금리를 사실 올리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뭐 성공 실패가 아니라 진짜 최악의 실패냐 최최악의 실패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남아 있다고 했을 때 그나마 마지막 어떤 비상구 이런 게 남아 있는 이런 창구라서. 그런 걸로 보면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지금 추세에서 네. 아주 많이 변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기존에 본인들이 청약했던 것들의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것도 이제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7말 8초에 이렇게 대형 우리가 뭐 대여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보통은 큰 거는 이렇게 좀 떼어놓잖아요. 흥행을 위해서. 근데 왜 크래프톤,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이게 이렇게 겹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발행사의 니즈랑 네. 시장의 니즈가 그러니까 IPO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네. 공신력을 인정받는 것도 그렇죠. 있지만 기업에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이죠. 네. 조달인데 그 조달이란 게 내가 100을 가지고 있을 때 10% 정도, 20% 정도를 외부에 파는 건데 네. 이게 왜 저희가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신주를 팔아가지고 모집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그 시가로 받게 돼 있어요. 네. 시가. 그러니까 광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창 그 시가가 좋을 때 갑자기 막 손님 많고 그럴 때 그렇죠. 사장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한 7만 원 불러도 네. 10,000원 더 드릴 테니까 잘 썰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들이. 네. 근데 막 광어 막 식어 있고 그러면은 5만 원에도 안 사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도를 타려고 하시는 게 이제 발행사 니즈가 가장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나가면 똑같은 건데 이 시가가 지금은 25조인데 내년 이맘때 만약에 식어서 나가면 15조가 되기도 비싸다 그래요.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장의 논리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다만 이제 거기에서 미시적으로 손님들이 이때 몰리고 저때 몰리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세 개가 보면은 청약일은 다 조금씩 날짜 차이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예. 뭐 그렇죠. 7월 달에 이제 카카오 페이가 있고 카카오 뱅크 저 크래프톤하고 저기는 이제 8월 초인데 네. 일단 뭐 대부분 청약하는 공모주에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방법 뭐 이런 것들 뭐 기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한번 컴퓨터도 좀 한번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죠. 뭐 이제 옛날에 수능 보시고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서가 있죠. 네. 참고서가 이제 신문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가장 참고서의 요점 정리, 완전 정복의 뭐 요점 정리 이런 걸로 이제 보면 가장 편하게는 봤는데 결국은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한 네. 번은 보셔야 돼요. 네.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 이제 인터넷 강의가 약간 유튜브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인강이랑 참고서만 보셔도 되는데 교과서를 아예 안 보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왜냐하면 돈은 결국에 죄송한 얘기인데 잃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잃게 되는데 잃고 버틴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버틸 수 있는 자신감은 그래도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지금 말씀하신 교과서에 해당하는 걸 좀 교과서가 보여주고 뭐냐? 계신데요. 예. 그러면 이제 증권 신고서거든요. 네. 근데 이 증권 신고서를 보기가 네.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선생님들 항상 그렇지. 교과서 뭐가 어려워. 네. 자 네이버 초록창 뭐 이런 초록창에. 거지. 예. 자 여기서 그냥 한글로 쓰세요. 다트. 다트. 그러면 연관 검색어에 벌써 전자공시가 뜹니다.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편하게. 자 눌렀어.
뭐 첫 칸이야, 첫 칸. 네. 둘째 칸 갈 것도 없지. 갈 것도 없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SBS 필수 보안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전수라. 아, 저거 그 피디님 가만 아까 요 창이 맞나 몰라. 자, 보자. 아, 이게 이 사이트 자체가 필수 보안에 해당하는 사이트인데 가만있어 보자. 아, 저희가 산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SBS가 사실 보안이 강해서 그래요. 저희 같은 네. 데는 이거를 막아놓으면은 일을 못하죠, 그거는. 예. 근데 보통은 이러지 않은데. 핫스팟으로 연결드릴게요. 잠깐만. 그래서 자, 그거 연결할 동안 저희가 연결을 그러면 한번 그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만 이제 교과서를 빼고는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그래서. 근데 그럼- 이제 선생님들 네. 말씀이 저희도 돌이켜 보면 아주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교과서만 보고 솔직히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미도 없고 네. 봐서 이게 뭐야 이럴 수는 있는데 네. 그건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종교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도 뭐 너와 내 가족이 뭐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뭐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 그 순간은 몰라요. 네. 근데 어떤 힘든 상황이 와서 그걸 딱 느껴야 될 때 그 구절을 딱 눌러보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는 게 이제 옳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좀 더 신고서를 깊이 읽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전자문시. 다트를 우리가 형평성을 위해서 이번에 다음으로. 예. 네. 다음도 똑같아요. 네, 이건 뭐 맞습니다. 첫 줄이 아니고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될 때까지 한번. 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IPO 시장이 활성화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있을 것이고 이제 좋은 기업이 많이 이제 시장에 그리고 나왔던 이제 하나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네. 그걸 한번 예. 그 나스닥 된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나스닥? 잠깐만요. 예. 나스닥 그러니까 되게 지금 한국에서 IPO 되는 주식이 가장 선두에 있는 주식인데 네. 그 주식들이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네. 옛날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BBIG, 네. 뭐 바이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 매력적인 기업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이제 예. 자 이제 됐죠. 네.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자 회사명 또는 종목 코드는 모르니까 회사명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네. 여기는 최대한 영어를 안 쓰시고 그냥 한글로 발음 기호대로 쓰세요. 크립톤 벌써 연관 검색에 뜨죠. 네. 자, 여기까지 네. 정말 쉽죠. 네.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지분증권. 무조건 제일 이제 IPO 하는 데는 증권신고서, 지분증권이라고 나와요. 요거 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이제 뭐 핵심 투자 위험 알림은 뭐 어쩌고 이제 있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위험에 대한 그 예, 고지.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해서 네. 이제 이거는 그냥 확인할게요. 제가 네. 이제 보면 뭐 뭔가 이제 정정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증권 신고서를 내고 15일 동안 숙려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일 동안 이거를 검토를 했을 때 별로 이상한 게 없다라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을 하시면은 네. 그 효력 발생이라는 걸 시켜요. 네. 효력 발생이란 게 청약의 권유행위를 할 수 있게끔. 있게끔.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니까 15일 동안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다 그러면 정정을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자진 정정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된 게 총인데 이 교과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네. 이제 대표 주관사 발행사하고 힘을 합쳐서 네. 그 거래소에 먼저 심사를 받아요. 네. 거래소에 심사 받은 게 한 500페이지 된다 그러면 네. 그 중에 줄여서 또 여기도 한 200~300페이지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그 처음에 보시면 이제 쭉 있어요. 네. 요약 정보. 여기 그냥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 자, 네. 요약 정보가 있죠. 네. 요약 정보를 눌러보면 핵심 투자 위험. 근데 이거는 약간 감동은 좀 덜해요. 그냥 다 보면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야. 게임 산업의 경제 심화 관련 위험. 이건 뭐냐면 마치 이제 선을 봤는데 네.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사실은 네가 착하게 보이지만 뭐 나쁜 놈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먼저. 네, 이론적으로 써는 코비드 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관련 위험. 이건 누구나 어느 있는 데든 거죠. 다 써. 그냥 복붙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냥 쭉 뭐 국내 경제 상황 네. 관련 위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투자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됐나 그냥 있는가. 쭉 한번. 그러니까 먼저 뛰어든 사람에게 한번 좀 예. 좀 캄다운을 시키는 페이지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 투자 위험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거 꼭 해야 되겠어? 꼭 해야 되겠어? 계속 물어보는 그냥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이 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분쟁하고 소송 관련 위험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있어요. 네.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뭐 지금 굳이 설명은 안 할 거고 특정 게임 의존도 관련이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보실만 하겠죠. 네. 예를 들면
당사는 2021년 1분기 기준 영업수익 중 96.7%가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배그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네.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뭐 녹색 그라운드도 있고 다른 그라운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저희 솔직히 게임 안 하잖아요. 잘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의존도가 큰가 싶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정도 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색깔로 다 쳐놓으니까 네. 이게 그 I20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데 그 SRS 증권 신고서 보면 영어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한국이 어쨌거나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면 네. 대충 다 알게 이제 써놓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쭉 보시는 맛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구나. 그래서 뭐 인수 수량이 이렇게 돼 있고 인수 금액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인수 금액이 이제 8,600억. 이건 이제 하단 기준이라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공모가 하단 기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요 칸이 억이에요, 역.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원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이렇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뒤에 거 이 억부터 해서 8,600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000억을 넘는 딜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딜이란 건 정말 큰 딜이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많은 거고 뭐 이렇게 요 정도 보시고 제가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봐서 1부하고 2부가 있는데 네. 1부는 모집하고 매출에 관한 기본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IPO 공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발행인에 관한 사항, 이건 회사에 관한 그러니까 크래프톤이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쭉 탈탈 털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1장에서는 요거 보시면 돼요. 인수인의 의견,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 이게 아마 제일 그 주관사에서 제일 주관사 의견이라는 부분이니까 팩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인수인이라는 게 이제 저희 증권사들이 네. 실사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를 보고 있는지가 나온 거. 평가기관 뭐 미래에셋, 크레딧 스위스, NH투자증권 뭐 난다긴다는 증권사 다 그렇죠. 들어가 있겠죠. 그럼 평가의 개요. 여기 이제 방법론이니까 여기도 사실은 이제 대충 건너뛰셔도 돼요. 네. 뭐 며칠 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미래에셋 증권에 어떤 분들이 이제 실사를 참여했습니다. 참석했는지 네. 이제 쭉 나와 있고 쭉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발행 회사에는 어떤 분들이 실사를 참여했는지 이렇게 항목은 뭐고 이제 이거는 뭐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뒤에 네. 이제 쭉 넘기시다 보면 실사 결과 및 평가 내용이 평가 내용.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사업의 네. 수익성. 그러면 실적도 이제 좀 볼 거고 네. 단기 순이익률이 40%야? 이게 말이 되나? 영업이익률이? 네, 영업이익률 58%. 네. 뭐 제조업 같으면 보통 5%, 10%, 그렇죠. 한 자리 15%만 수준. 해도 뭐 그냥 난리 나는데 야 BBIG라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게임 업체 중에서도 높은 편인가요? 게임 업체 중에서도 뭐 비슷한데 그래도 좀 높다고 상장하는 회사면 이렇게 높다고 할 수 네. 있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보시는 건데 보시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딱 평가 하나만 부분을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자, 네. 한컴 라이프케어. 여기도 상장을 앞두고 있지 예, 않습니까? 한컴 예. 라이프케어나 아주스틸이 뭐 이제 대놓고 약간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이제 뭐 효력 발생은 안 나와서 청약권 유행은 아니고 그냥 네. 사례를 보면 아까 이제 지금 같으면 타워팰리스 95평짜리들만 지금 10개 중 8개인데 그렇죠. 두 개가 이제 예를 들면 상암동 25평 똘똘한 이런 것들이라 나와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1,000억 넘어요. 그래서 네. 한컴 라이프케어 뭐 공모 규모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아주스틸도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여기도 보면 증권신고서 지분증권 여기 이제 보면 유망 IPO 종목으로 한컴 라이프케어하고 아주스틸.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한번 표시해야 신고서 열람 가능 확인하고 여기 이제 공모 가격 결정 방법 여기 한 번만 제가 볼게요. 네. 이거 교과서라서 좀 재미없는데 그냥 네. 이렇게 쭉 넘길 수밖에 없는 거 이해는 해주시고 네. 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역시 제 예상대로 재미는 진짜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쭉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관사들의 평가 의견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을 그쵸. 종합적으로 그 판단하고 부분 보시고 예. 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인수인의 의견 위주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2장에서는 주주에 관한 사항도 보시고 네. 그다음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네. 이 회사가 어떤 거냐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사람으로 접근하는 게 좀 쉬워요. 네. 그냥 야 그래도 이게 저희도 솔직히 알기 어렵고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 2-3시간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1년에 네. 100개를 어떻게 다 그러면 이게 사장님이 우준성님이란 분인데 여기 1967년생인데 그래도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오시고 뭐 과기대 전자공학과에서 그리고 IT 쪽에 오래 계셨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 경력은 뭔지 이런 걸 그냥 좀 챙겨 보시고 이런 거 네이버 그렇죠. 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생뚱맞은 사람이 대표로 앉아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특히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냥 요즘에 저희 표현을 뭐 기획 바이오라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정말 전문가가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2-3개만 보시고 저도 벌써 이제 질리고 현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덮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참고서 보시면 조금 네. 낫다. 그래도 습관을 자꾸 들이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30% 정도는 거의 복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거라 이런 거 위주로 보시다 보면 그래도 실력이 많이 는다. 제가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들 보고 계신 게 아마 지금 미래셋이 한 크랩톤하고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인데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은 크랩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낮췄죠. 뭐 금감원은 본인들이 하라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가치하고 괜찮은 건지 한번 다시 봐라.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그건 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죠? 좀 낮춘 거는? 그게 뭐 저도 이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딜 전 담당자는 아니고 저도 네. 이제 옆 팀에서 이제 하는 걸 봤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제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나온 걸로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정확하게 핀세트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마.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감독원 그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합리적인 투자 행위에 뭔가 저촉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런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열거식으로 나오다가 결국에 마법의 치트키가 있긴 있어요. 네. 그냥 뭔가 좀 쿨다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감독원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로직이나 아까 제가 이제 공모를 말씀드렸던 게 공적으로 봐서 사모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편하게 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책임지는 자기들만 하면 되는데 공모는 들어봐서 조금 편하고 뭔가 좀 뛰어넘는다 그러면 제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서 일종의 좀 큰 틀에서 뭔가 사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네. 그 사인을 그냥 그러면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편하게 좀 하겠다 해서 아마 좀 낮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뭐 제가 저희가 보면 여기도 그렇고 신고서 찾아보시면 있지만 공모 할인율이라는 걸 저희는 항상 적용을 합니다. 증권 신고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가격이 시가가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할인율을 한 20, 그 할인율 평균을 내면 하단 상단에서 20에서 30% 정도 할인을 해요. 네. 왜냐면 똑같은 가격인데 이 아파트 이제 이 아파트 분양을 할 거면 그래도 내가 스위칭 코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을 원래 10,000원짜리인데 7,000원에 드릴게요. 8,0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할인율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잘 맞는다고 하면 저희 뱅커들 입장에서는 공모주가 나중에 가격이 세팅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모주라는 거는 인트린식 밸류보다 20에서 30% 할인돼 있는 가격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제가 한 말씀만 더 공모 가격 결정의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표현으로는 꼴대는 저희가 세웁니다. 네. 상단이 10,000원이고요. 네. 하단이 7,000원이다. 꼴대는 저희가 세우는데 이게 정말 7,000원에 결정될지 10,000원에 결정될지 왼쪽 크로스바를 노리고 찰지 오른쪽 크로스바를 노리고 찰지는 그거는 투자자들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솔직히 저희는 범위만 제시해드리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십니다. 그렇죠. 시장 투자자분들. 근데 거기서 뭐 반론이란 표현보다 말씀드리면 시장이 결정하게 이렇게 놔뒀지만 결국은 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게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 그게 이제 지금 되풀이 되면서 약간의 그 고평가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아무래도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일 그래도 꽤 해봤는데 단 한 번도 그 비싸다라고 안 하시는 기관 투자자분들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냥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시간하고 시장이 결국 증명을 해줄 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열심히 검사해서 또 저희 크랩톤 같은 경우 저희 옆팀 이제 동료들이 또 네. 열심히 해서 나온 딜이고 근데 카카오뱅크나 페이는 제가 이제 저희 그쪽이 주관사가 아니라서 잘은 네.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컨선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다른 데서도 정책만 바뀌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네. 카카오란 걸 빼면 무슨 경쟁력이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라는 어떤 플랫폼이란 게 있으니까 네.
또 그거에 대해 세게 베팅을 하실 거고.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IT 기업 특히 이번에도 보면은 크랩톤도 월트 디즈니 집어넣었더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카카오뱅크도 논란하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 1, 2위인데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말이 되냐. 즉 업종은 같으나 그 플레이어의 뭐 하고 있는 장소가 다른 것을 어떻게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숙제일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한번 다시 또 철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이제 네. 이 기업의 밸류가 얼마 이렇게 잘 안 묻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얼마니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사실은 그 에이션의 그 에이트가 크리에이트의 에이트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창조하다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으로 만들겠다. 그 만들어진 가치가 얼마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염두를 두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다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제 논란은 끊임없이 이을 수밖에 없는 거. 제가 근데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데도 요즘 왕성하게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도 바이사이드에서 다 리서치를 펀더멘탈하게 하셔서 가격을 증권 분석하셔서 가격을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래서 IPO 좋은 게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뭐 요즘에야 다 1000대 1이 넘으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안심하고 조금은 더 안심하고 청약하셔도 괜찮은 거고요. 네. 그게 그분들이 흥행이 안 됐다 그러면 정말 청약하는데 숙고를 해보셔야겠죠. 그럼 일단은 이번에 이제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네.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는 이제 안 되는데 조금 소소하지만 좀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친척들부터 해가지고 더 그렇게 다 터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약 제도가 중복 청약이 안 되는 상태로 되면서 그럼 좀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게 참 그러게 말이에요. 좀 더 많이 받으려면 네. 옛날에는 정말 이제 자본주의의 네. 끝판왕이었죠. 그냥 좀만 많이 받으려면 좀만 더 돈이 많으면 되는데 된다. 이제 뭐 같은 카카오 썸띵이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그때 뭐 20억 넣어갖고 10주 받고 뭐 20억인가 2억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균등 배정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은 균등해서 다 나눠주고, 이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00%죠. 네, 그렇죠. 어떤 노림수를 노려서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냥 이건 제 완전 100%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오늘 반찬값, 오늘 치킨값, 네. 내일 골프값 이런 거 해서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버는 순간 다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과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소문난 잔치에 예를 들면 균등 배정으로 한두 주 받아서 뭐 5만 원, 10만 원 버시는 전략이 유효하니까 그건 그거대로 보신 균등 배정을 몇 개 깔으시고,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또 혹시나 좀 자산가분들의 총알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한두 군데 좀 세게 넣어서 이제 받으셔야 될 텐데, 모두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대형주가 10개 중 8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3, 4개 정도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한 1000억짜리도 있고 400억짜리도 있고 그 와중에 좀 똘똘한 25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쪽으로 한번 보셔서 실속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아까 뭐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그렇죠. 뭐 아주스틸이라든지 에이비온이라든지 이런 뭐 좋은 중소형 주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저희도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를 쓸 때 이제 소위 따상이라는 그런 걸 강조하고 뭐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굉장히 대형 공모가를 앞세우는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 더 다양한 지금 시장에 들어오려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몇 개 좀 더 추천을 해주시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 뭐 롯데렌탈이라든지 하나종합화학, 뭐 현중, 뭐 여러 가지들이 예고를 했는데 조금 그 업계에서 보고 계시는 뭐 유망이라는 표현이 좀 가치가 들어간다면 어떤 그렇죠. 업종을 좀 보면 뭐 될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고 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엑스큐션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서 당연히 저도 그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은 네. 그 회사에 또 많이 좀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네. 같은 회사는 이제 저희 팀에서 직접 이제 엑스큐션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건 아직은 이제 뭐 그 거래소 통과를 하시고 감독까지 하려면 이제 뭐 한두 달 더 뭐 걸릴 걸로 이제 뭐 보인다고 했을 때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면은
이제 울산 막 가서 정주영 기념관 이런 데 가보면 저도 괜히 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원들이 13,000명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좀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야 건설업계가 우리나라 건설업종보다 게임 업종이 앞섰대 그랬을 때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더 이상할 거예요. 야 당연히 건설업종보다 게임 업종이 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약간 올드스쿨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게 그래도 현대중공업이든 아니면 다른 중공업이든 해운 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H라인 해운도 이런 업체도 있고 그 이렇게 어떤 사이클을 탔지 않습니까?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진위나 이런 검증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경기가 살아나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SD 바이오 센서는 저희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니고 NH에서 이제 그 대표 주관 하신 거지만 이제 이미 이제 수요치 끝났으니까 근데 거기도 델타 변이 뭐 감마 변이 이런 게 생기면서 진단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건 청약이 지났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또 거기는 상장 시점을 이제 밝혔고 현대 오일뱅크 IPO 또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 몇 차례 했다가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오기 전에 저희 현대 오일뱅크 또 뭐 RFP가 나와서 전략 회의도 하고 이제 왔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이런 거는 근데 저희 리드 타임은 좀 걸려요. 이게 IPO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회사채나 이런 거는 뭐 한 3개월 안에 다 끝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지정 감사 받고 뭐 별의별 이제 절차들이 다 있어서 정말 미니멀로 해서 한 6, 7개월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작을 했다고 하면 한 1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대입해서 생각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이제 현대 오일뱅크라는 것도 뭐 좋은 펀더멘탈로 이제 보고 있죠, 저희는. 하반기 가장 관심 LG 에너지 솔루션 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신학철 부회장이 LG화학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연내 상장 언급을 했어요. 그죠? 그 에너지 솔루션도 그동안 사실 뭐 다 탄탄하다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조금 뭐 아까 말한 위험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조금 뭐 괜찮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흥행이란 표현 또 그렇지만 어떻게 보세요, LG 에너지? 뭐 그렇죠. 이제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뭐 상장하면 그 요즘 이제 좀 줄었는데 이게 뭐 100조 원 시가총액 100조 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50조, 70조 저희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뭐 썸웨어 그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도 무조건 빅3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리할 것이고 그냥 주식 투자 기본 101에 이제 돌아갔을 때 보면 우량주 장기 투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이제 우량주가 뭘까 그러면 뭐 사실은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거 보면 방향성은 사실 누구도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업이 좋은 거는 맞고 뭐 그런 거죠. 강남 좋고 대치동 좋고 압구정동 재건축 좋은데 근데 57억 4천만 원 내가 지금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좋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냐는 좀 별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공모주라는 게 꼭 공모할 때 안 받으셔도 예를 들면 첫날에 조금 빠지면 또 사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꼭 그 공모할 때 물론 이제 가장 그런 어떤 발행의 또 타이밍이 좋지만 첫날 뭐 따상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는 좀 잦아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1년에 100개씩 상장을 하고 그중에 한 20, 30개 정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사실 발행할 때 나오는 보고서들이 가장 쫀쫀하고 완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세컨더리하게 이거 다음부터 등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막 이렇게 발행할 때 어떤 그 출산 과정은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주식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발행 주식에 관심이 간다 그러면 공모 때 투자를 해도 좋지만 뭐 꼭 공모 당시가 아니라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찜해 놓으시고 뭐 며칠 지나서 1개월, 2개월 지나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실제로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얼마 전에 HPO라는 주식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식이 그 간만에 이제 조금 빠졌어요. 첫날 따상 따가고 그랬는데 그것만 좀 빠졌는데 18,000 얼마에 했는데 오늘 보니까 19,000 얼마 되니까 좋은 주식 금방 올라옵니다.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면 이제 뭐 정상화를 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후에 이제 미국 상장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 마켓컬리도 그래서 그쪽을 하겠다고 했고.
야놀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켓컬리는 돌렸다 그래요 국내로. 네네네. 이게 뭔 요건 때문일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개인 투자자가 없어요. 네. IPO 뭐 개인 투자는 전부 간접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아야 되고 제가 작년에 뭐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그 코스닥에 1,500개, 뭐 유가에 700개, 네. 2,200개 돼 있는데 NYSE랑 그 나스닥 합쳐 네. 상장돼 있는 게 4,000개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데 그때 10배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시가총액이 그 한 8배, 8분의 1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보면 그만큼 체급이 다르고 그 제가 체급. 이제 뭐 그냥 자랑은 아닌데 자랑인가? 하여튼 뭐 그 자랑하셔도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데 MBA를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뉴욕에 거기 이제 갔더니 그때 뭐 이제 그쪽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만 해도 저희는 그 아시아가 있고 뭐 재팬이 있고 엑스재팬이 있고 그때 일본이 컸으니까 네. 뭐 그러면 일본 제외 시장은 어떻고 막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뭐 쏘리 앤드류 쏘리인데 그 미안한데 금융시장은 월스트리트 앤 디 아더스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걔네 부심이 그러니까 그 저희는 정말 뭐 아까도 보니까 그 SBS 뭐 엘리베이터에 뭐 한일전 뭐 이렇게 동경올림픽 얘기하지만 솔직히 메이저리그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용기와 그런 그 각오만 있다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체급을 그러니까 거죠? 쿠팡도 해외 진출에 대한 앵글이 워낙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사실 그 비전 펀드라는 어떤 후견인도 그렇죠. 떼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어렵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방향은 그쪽으로 네. 많이 가겠지만 섣불리 가서는 또 지금 완전히 묻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등판도 못 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럴 바에는 좀 우리 KBO 리그에서 좀 다지고 실력을 보이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전략적 전환을 했던 걸로 판단된다. 네. 쿠팡 그때 뭐 그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아까 쿠팡도 왜 그 앞에 그 위험 요인 쫙 써놨잖아요. 국내 뭐 리스크 요인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쿠팡 가격은 지금 많이 회복이 됐나요? 어떻죠? 그렇죠. 제가 뭐 오늘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한 말씀대로 오버슈팅돼서 100조까지 갔었죠. 네. 그리고 되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서 우리나라 유통사들도 좀 따라 올랐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70조 정도, 네. 60, 70조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제 기억이 정확하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똑같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상장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적자 기업이 상장하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제도는 많이 갖췄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SK IT 10만 5천 원짜리가 지금 19만 5천 원인데 그 사이에 잠깐 15만 원 갔다고 해서 그래도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게 100조에서 60조 갔는데 정말 그러면은 아마 다 뭐 줄사표 쓰고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렵고 한국이 아마 그리고 거기 이사회 의장 그 회사도 아마 법인명은 이제 미국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세히 보시면 정말 가슴 뜨겁게 내 나라 회사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리고 아마 한국 그 대표님도 강한승 변호사님인가 김현장 변호사님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미국 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있어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이제 협의든 협상이든 창구 지도를 통해서 관의 어떤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오베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풀리지만 미국은 모든 법에 대해서 한 방에 맞으면 또 날아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손정희 비전펀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놀자도 1조 받았 걸로 알려져 있죠. 뭐 인정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야놀자도 나스닥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체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야놀자 사이트를 보면 이게 이제 숙박, 뭐 여행 플랫폼 이렇게들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물론 굉장히 가능성은 크지만 결국 그 정도까지 될까? 막 이런 의구심도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뭐라고 네. 막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이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 숙박업소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상상력이 아니라 케이텔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레저, 문화 공간으로 이걸 승화를 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뭐 그 일본도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만 일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가 잘 차려져 있으면 일종의 한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생전 느낌이에요. 그냥 뭐 재화가 자꾸 나라가 작아서 사실은 항상 업사이드를 작게 봐요. 한국 뭐 인구 4,500, 뭐 5천만에 이거밖에 안 되니까 확장성, 성장성 낮다 이걸로 끝나는데
쿠팡도 그렇지만 어떤 그 배달 시스템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나름대로 쫀쫀하게 이거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네 하는 게 글로벌리 시각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는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엔드업 투비, 턴아웃 투비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잠깐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결국 돈을 벌어줘야 돼요. 네. 그 마지막 그 탑라인이 레뷰니면 바텀라인이 그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텀라인이 언제 나오냐 그게 조금 더 피저블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뉴욕 시장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외시장 열기도 사실은 굉장히 그 주시장 달아오르면서 같이 뜨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봤더니 뭐 22조 돌파했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그러면은 장외시장을 통해서 이 기업이 상장 전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예측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장외시장은? 뭐 당연히 그렇게 네.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다르죠. 이제 장외시장이라는 게 뭐 KOTC라는 것도 네, 있고 네, 네. 코넥스 시장이라는 것도 이제 장외는 아니지만 이제 네. 일종의 코스닥을 가기 위한 또 되게 밑에 시장도 하나는 저희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좋은 게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고 이격도가 좀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또 강남 아파트, 상암동 아파트, 목동 아파트라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여기가 25평이 1억 8천 한 10억에 나갔다. 네. 그럼 바로 옆집 뒷집은 11억, 12억 시세가 그냥 바로 픽스가 나오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데 수급이 없는 똑같은 25평이 5억에 누가 나갔을 때 어떤 되게 시골에서 이게 있을 때 다음 손님이 오기 전까지 시세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 수급이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한번 물리면 확 물릴 수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장외시장에 또 일종의 가격 발현 기능,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실 수 있는 체급이 되시고 뭐 본인이 자산가고 돈이 많으시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가 굳이 뭐 주린 청소년 그렇죠. 뭐 이런 분들 뭐 하신다고 하면 네. 그냥 이렇게 남들 좋다고 하는데 가서 이제 하시는 게 맞지. 예,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 발현 기능만 좀 참고하라. 뭐 네, 이 그렇죠. 정도. 그래서 이제 뭐 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크립톤이 여기인데 장외에서 20몇 조에 벌써 거래가 되고 있대. 그러면 그렇죠. 그냥 그런 어떤 하나의 벤치마크를 참고를 하시는 거지. 본인이 거기 가서 두 손 두 발 다 벗고 뛰어드시면은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뭐라고 해봤자 이제 코스닥 코스피는 감독원에서도 그 거래소에도 항상 보고 모니터 해주시지만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근데 본인 책임지셔야죠. 이걸 더 그렇죠. 크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에 있어서 또 반대에 있는 게 이제 공모주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공모주 직접 그렇게 눈치 싸움하기 싫고 또 이렇게 발품 팔기 싫으면은 공모주 펀드도 사실 수익성이 괜찮아서 관심 가져볼 만한데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괜찮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IPO 일정이 있다 보면 공모주 펀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당연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뭐 말이 쉽지 사실은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증권사 숫자가 한 60개 되고 네. IPO를 좀 주력으로 하는 증권사가 또 한 12개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은행도 한 3-4개 있으면 비밀번호 기억 안 나고 막 지문 찍기도 힘든데 사실은 이제 증권사마다 다 이거 그래도 이제 빅3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겠지만 네. 근데 그거 저거 다 챙기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모주 펀드가 좀 이득은 된다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 네. 아까 말씀드린 한 2-3개 회사는 워낙 이제 1년에 나오는 주식들이 많고 네. 직접적으로 수익률이 뭐 하루에도 100%씩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네. 이쪽 펀드도 좀 병행을 하시면 그래도 뭐 쏠쏠하게 그냥 뭐 이렇게 재미 보시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몰려가지고 증권사 시스템 다운되고 입출금 지연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사실은 이게 2-3일 간격이어가지고 여기서 돈이 다시 들어와야 또 나가고 이게 될 텐데 좀 증권사들 조금 염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정말 뭐 제가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런 그 공모라는 걸 해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시각이 입체적으로 되는데 네.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만 명 개인 투자자분들만 상대하다가 진짜 100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사는 은행 같은 IT 캐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IT가 뭐 좋게 얘기하면 마더나 백신 같은 거였죠. 네, 이제 네. 백신 한번 맞고 저희도 아마 저희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이제 IT 분야에 새로 이제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거 잘 안 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는 그 은행분들처럼 직원이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다들 남아가지고 밤새면서 뭐 청약하실 때는 정리하고 하고 있어서 그 내부에서도 사고 안 나게 해라 막 엄청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쵸. 열심히 노력해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뭐
그 회사 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각에서는 슈퍼 IPO 하고 좀 뭐 이러고서 머니무브가 이제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아까 이사님 말씀 중에도 계셨어요. 이거 여기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지 뭐 새로 이만큼이 생기겠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존 주식을 팔아서 증거금 마련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코스피라든지 다른 기존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그 아까도 이제 그 주가가 이익의 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코스피 주로 이제 코스피만 보면 대충 그게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30조 하다가 170, 80조까지 보고 있어요. 내년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거기에 저스티파이 되는 그 시가총액 기준이 PER 12배, 선행 지수 12배 했을 때 그게 한 3천 최소한 2,300은 넘게 갈 걸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과열됐냐 그러면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러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 이제 희석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그 투자 심리인데 투심이 예를 들면 돈이 갈 때가 아직은 뚫린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이제 뭐 더 가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이제 금리도 당장 올리기는 어렵고 뭐 팬데믹이 그렇다고 뭐 당장 내일 모레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끝난다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1,600명 뭐 발병했다. 네. 델타 감마 뭐 이런 거 다 나가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뭐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던데 뭐 저도 악재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일단 이렇게 코로나면은 또 인식하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 정부가 그렇죠. 돈을 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들끓어 올랐던 IPO 시장도 짚어봤고, 이제 당장 7말 8초에 있을 일정도 봤고, 하반기에 유망한 또는 그 이후에 좀 더 리드 타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하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IPO를 이제 방법부터 뭐 기업 평가하는 방법. 물론 뭐 시간이 좀 짧아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저도 뭐 다트 자주 보지만 또 그런 항목들 이제 색깔 다른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도 좀 오늘 새로 알게 됐고요. 조인지 기사님께 정말 많은 도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조인지 기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미래에셋 대우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가요? 예. 이게 사명을 아예 바꾼 거죠? 예. 자, 이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미래에셋 증권 조인지 기사님과 오늘 IPO 일정 얘기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IPO 진행되면 또 한번 모셔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뭐 좋은 도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